발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뜻밖의 출발도 축하드리고 또 제 부족한 글 읽어주시고 논찬해주시고 이성훈 교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제 발표는 무슨 정보 제공형 발표라기보다는 좀 문제 제기를 위한 발표입니다. 저의 연구 방법으로일 뿐만 아니라 저희 현대종교에서 기사를 쓰고 또 연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론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나누는 것이 제가 발표 주제입니다. 저도 의사를 이제 공적 생활을 한 4년여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보다는 이제 좀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학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연구 방법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최근 이단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단 문제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은 이단 문제를 저는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만 하더라도 세월호 10주기이지만 2014년 세월호, 2016년 국정농단 사건, 18년 은하로교회 만민중앙교회 사건, 20년 코로나 사건과 신천지, 22년 아베 신조 피격 사례와 통일교, 그리고 올해 작년에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이르기까지 거의 격면으로 한국 사회가 혼란스럽게 했던 문제들에는 이단 문제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나 가정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가 이제 이단 문제를 살리는 문제로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단 연구에 대한 산행 연구를 간단하게 돌아보면 한국의 이단 연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제 강점 이하 만주 사는 이후에 무라야마 치준이라는 일본 문화 인류학자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일제 총독부가 조선에 대한 통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문화 인류학자인 무라야마 치준을 일본에서 데리고 와서 각종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 연구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의 유사종교라는 연구입니다. 저희 선친도 그렇고 제가 일제강점기 신흥종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책자인데요. 개명대학에서 이걸 다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고 상세한 소위 기존 종교가 아니라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리고 신도가 아닌 유사종교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해방 이후에 한국 학자들이 느낀 것은 왜 건전한 신흥종교 운동도 있는데 이건 다 유사종교라고 그 정도 가치 판단이 내재된 개념으로 쓰느냐라고 하면서 해방 이후에 새로운 신흥종교 운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강호 교수의 한국 신흥종교 연구가 가장 기념비적인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토론토 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이강호 교수님의 논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삼촌의 스승이기 때문에 늘 시골 할아버지처럼 보았던 분이 쓴 책이 바로 한국 신흥종교 총명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논문을 쓰면서 한 100년간의 미국과 유럽의 종교사회학자들의 이런 신흥종교 운동, 분류법에 대해서 한 학기 정도 공부하던 시점에 만미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한번 가보지 않고 전주 모학산과 계룡산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를 했던 이강호 교수님의 연구는 서양에서 100년, 200년을 뛰어넘는 종교사회학자들의 연구를 훨씬 뛰어넘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깨달은 것은 가장 한국적인 연구가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처음으로 주신 분입니다. 91페이지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이강호는 이러한 신흥종교 운동들을 유형을 창조형, 대조형, 분파형, 조합형, 기업형, 위조형으로 분류한다. 서양에서는 창조형, 개조형, 분파형, 철치 타입, 섹트 타입, 뉴 릴리저스 무브먼트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혼합주의가 기반이거든요. 조합형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기업형, 돈을 빼앗는 사기제도입니다. 이것도 소양적 컨셉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위조형, 완전한 사기제도이지요. 이러한 한국적인 유형 분류법을 만들어내게 되시죠. 특별히 이강호 교수님이
분석했던 이런 신흥종교 운동의 특징들을 보면 제 9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세주의 출현, 종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교리, 2, 3세기의 개혁, 사회적 상황, 신도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일정 근거적인 집단 신앙체. 이건 미국에서 그 산타바바라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러한 새로운 종교 운동에 대한 분석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그 5가지 툴로 분석을 하는데 5가지 툴이 다 영어 P자로 시작됩니다. Prophet, Promise, Plan, Possibility, Place. 그러니까 이강호 교수님의 분류법은요, 볼수록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분류법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현대 종교에서 새로운 이단 세계 종교 단체를 연구하거나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분류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이강호 교수님의 제자가 저희 선친이었습니다. 선친은 맨 처음에는 이강호 교수님의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선친의 연구 과정은 저는 3분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 초기 분야는 이강호 교수님의 뒤를 따라가지고 신흥종교 운동, 그 중에서도 기독교계 신흥종교 운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개봉성에 들어가고 사진을 찍고 자료를 가져와서 알리고 사진전을 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두 번째 연구 단계는 93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그렇게 신흥종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단체들은 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에 대한 연구로 두 번째 접어들게 되시죠. 역시 사회적인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테러나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그 일에 대해서 이견을 하는 분들은 안 계셨죠. 근데 그 사회적으로 반사되고 범죄적인 신흥종교 운동들을 보니까 그것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잘못된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보시고 난 뒤에 이 이단 문제,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 3번째 단계로 접어 드시게 됩니다. 93페이지 3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혁명은 처음 두 분야와는 달리 이 마지막 3번째 연구 분야인 기독교 이단 연구를 통해 개인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초기의 신흥종교 운동들에 관한 연구와 그 이후에 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집단에 대한 연구가 사회와 종교계 대부분의 동료와 협력을 얻은 것과는 달리 주로 교리와 종교생활 구성을 갖게 되는 기독교 이단 문제에 관한 연구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3개 나라에서 미국 남북 장로교, 미국 남북 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성공해 여러 교파들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교파주의가 선택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그 속에서의 교리를 이단 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짊어져야 될 운명과 같은 그런 조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선친과 대성교회, 현재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와의 갈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선친의 죽음, 다 이 연관성들이 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혁명안의 연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은 첫 번째로 초교파 연구였다. 교파를 초월한 연구였기 때문에 그 영향 폭이 넓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의 방향도 어떤 특정 교단의 중심같지 않은 초교파적인 접근으로 외형을 확대했을 때에만 유의미한 학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선제 혁명안의 연구는 개인적인 연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의 무용성도 있었고 다양한 활동들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학회 활동을 통해서 이런 인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지만 다양한 해외 활동, 국내외 활동을 통해서 학자나 또 혹은 언론계 그리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연대가 이러한 선친의 연구를 지속시켰던 중요한 그런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94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아쉬운 것은 혁명의 삶과 활동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 저술들을 통해 볼 때 혁명을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반사회적 범죄적 신종교 운동들이나 기독교 이단들이 아닌 그가 속해 있었던
교환신이었다는 사실이다.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성교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그의 연구 실적이 어느 누구보다 많지만 박사 수시자가 아니었기에 학계의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재도 풍요하는 1차 자료들에 대한 서술들이 적절한 인용 언급 없이 표절 혹은 도용되는 사례가 목격된다. 제가 이런 이단교구에 이제 대학원에서 관심을 갖고 정도교 연구를 시작할 때 선생님이 저에게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위에서 하는 말이겠지 하고 실제로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됐습니다. 아마 선친 입장에서는 본인이 목사가 아니니까 무슨 일이 사회적으로 터지게 되면요 교단에서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선친이 박사가 아니고 석사까지 했기 때문에 연구 업적이나 자료를 무궁무진한데 박사들이나 교수들이 그것을 갖다 쓸 때 인용 안 붙입니다. 도전적이죠. 아마 그것 때문에 저에게 박사와 목사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나니까 깨달은 사실은 선친이 박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영향력을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한번 받은 이상 목사직도 박사직도 제가 포기할 수 없지만 선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선친의 목사도 박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교회 오는 신학도 없고 현장 없는 이단용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장의 이단 연구가들과의 연결 없이 학회하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회라는 이름을 건 이상 이제는 인용이나 윤리적인 면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때는 제가 쓴 책 중에 한 책부터가 그대로 어느 책에 들어가서 필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분은 제 책을 쓴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대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현대 종교에 있는 많은 자료들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당 부분 유출됐습니다. 다른 분이 쓴 글이나 참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원자료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제가 3년 동안 이걸 다 디지털로 만들었거든요. 작년에 마무리됐습니다. 16년간에 디지털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료에 대한 글을 하나 우리가 쓰고 발표하더라도 학회라고 하는 이름을 건 이상 이제는 표절, 도용, 도적질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하는 동안 주변 학계나 혹은 다른 곳에서는요 그저 우리만의 일부에서 벌이는 학교 싸움으로 볼 겁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은 차별화되지 않은 그러한 질적인 영향력을 학교가 가졌을 때에만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밑에 보시면은요, 미국에서는 60년대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통일교통으로 인해서. 그래서 미국의 운동은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안티컬트 무브먼트이고 다른 하나는 카운터컬트 무브먼트입니다. 안티컬트 무브먼트는 주로 신흥종교 운동에 가담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시위하고 물불안 합니다. 현장 중심이고 이거 우리가 끊어낼 수가 없죠. 반면 두 번째 카운터컬트 운동은 기독교 이단 운동을 이단성을 밝히고 기독교 신자들을 정통교리에서 벗어나 이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요. 저희 선친은 현대종교는 이 두 가지 운동을 다 지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이단학회가 후자의 역할인 것처럼만 생각하게 되면 현장성이 결여되었을 때는 이단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를 하면서 한국에 있어서 가장 그 변곡점, 이단 문제의 역사적 변곡점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는 만주사회 이후에 일제강점 후반기 신비주의 운동이 등장하는 시기이고 두 번째는 서북 지역의 기독교가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그런 대규모 이동, 6.25 전쟁이 두 번째로 한국 이단 운동에 있어서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2차원적이었다고 하면 코로나 팬데믹은 온오프라인상의 새로운 종교, 실험 이단 운동을 활성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단 문제를 좀 새롭게 바라봐야 될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제가 가장 기준으로 생각하고 모델로 삼고 있는 몇 가지 해외의 연구 사례를 우리 학생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제 연구에 가장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미국 스티븐 하산의 프리덤 오브 마인드라고 하는 그 사례인데요. 스티븐 하산은 제가 외국에서 이제 관련된 학회에 참석하면서 만나 뵙게 된 분인데, 전직 통일교인이었고 통일교 활동 중에 몸을 다쳐서 집에 와 있는 동안 부모의 극진한 사랑이 이 통일교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그런 분이지요. 그 이후에 이제 자기 경험과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제 상담, 심리, 공부도 하고 연구소도 운영하고 지금 이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을 피해자들을 돕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분류법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95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하산은 마인드 컨트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본인의 경험을 따라서 화이트 모델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영어 이니셜입니다. B는 behavior, I는 information, 사고, T는 thought, 그리고 E는 emotional입니다. 보면은요, 이단에 접하게 되면 행동, 습관, 통제가 됩니다. 뭘 먹고, 뭘 입고, 언제 만나고, 무엇을 하고. 그리고 정보가 통제가 되죠.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 선악과입니다. 그걸 통제하고 난 뒤에야 교리교육, 사고 통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멀쩡했던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 순간 친구도 멀어지고 가족도 멀어지죠. 그렇게 되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이단단체로 데려간 바로 그 사람입니다. 결국 마지막 감정적인 통제가 완료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그 미국의 과정을 분석을 하고 있고, 저도 책을 써거나 기사를 쓰거나 어떤 단체에 접근할 때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접근을 하는데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티븐 하산의 경우는 스스로 피해자이면서 피해의 경험을 가지고 스스로 누군가를 치유하는 그런 상담자, 전문가가 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로 삼을만 하고, 미국에서 이런 사기 종교 관련 문제가 일어났을 때 CNN이나 ABC에서 가장 먼저 인터뷰하는 분이지요. 이분에 대한 연구가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영국에 있는 그 영국 런던 경제대학에 있는 정경대학에 있는 아이언 바커라는 교수가 운영하는 그 연구소입니다. 이분도 제가 논문을 쓰면서 박사학위 논문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었던 분이고 학교에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은 그 인폼, 즉 Information Network Focus on Religious Movement라고 하는 그런 연구기관을 운영하는데, 독특하게도 이 기관은요, 영국 정부, 영국 학계, 그리고 영국 교회에서 공동 운영합니다. 이 단체의 역할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만드는 겁니다. 그 공신력 있는 정보가 나오게 되면 정부, 교회, 그리고 학계에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 사이비 종교나 혹은 이 신흥 종교가 부정적이면은 소멸로 이끌고 좀 긍정적이면 예의주시하고 이러한 큰 단을 하게끔 그런 굉장히 공신력 있는 정보가 나오죠. 이분은 놀랍게도 굉장히 통일교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쓴 통일교에 관한 비판서는 거의 고전 수준입니다. 메이킹 문이라든지 이런 책들은요. 통일교가 영국에서 재판이 걸렸는데 자신들에 대한 비난이 너무 많으니까 자신들을 제대로 비판해 줄 수 있는 증인을 찾다가 찾은 사람이 아이린 바커입니다. 자기들을 비판하는 사람인데 증인을 요청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단들도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글씨 새기려고 달려드는 사람이라고 보는 순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진 분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누가 이단에 빠졌다고 하면 분석이 시작됩니다. 가정 환경, 또 생활 환경, 학교 생활, 2차, 3차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빠진 것도 힘든 상황인데 그 가족과 당사자에게 좋은 것을 거침없이 해결됩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이단 문제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을 수 있도록 가장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한국 학회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국제 컬트 연구 학회인데, 이 학회는 전 세계의 이단, 사익종교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매년 전 세계를 돌면서 있는 모임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 관련된 발표를 한 두어 차례 한 적이 있고 거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학회로 우리들이 모이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사실 이 국제컬트 연구협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학회가 시작되기 2, 3일 전부터요. 비공개 워크숍이 시작됩니다. 피해자들, 목회자들, 상담자들이 비공개로 만나고 심도 치유 과정을 겪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냥 보여주는 이벤트성 학회가 아니라 실제로 이 피해자들이나 상담 심리 치료자들이나 목회자들이요. 이전부터 모여서 논의를 하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학회입니다. 이러한 어떤 해외의 사례들과 함께 또 추가할 만한 것은요. 일본이 최근에 작년 이후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 통일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본 기독교는 컬트 문제를 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부터 충격파적으로 모이고 통합교단이나 여러 교단들하고 1년에 한 번씩 오고 가면서 이제 그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우리는 매번 그 총회의 위원들이 바뀌어가지고요. 매번 다른 책밖에 놀듯합니다. 근데 여기 컬트 문제 연락해 있는 분들은요. 10년, 20년씩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지요. 그런 역할들을 이분들 굉장히 많이 했고 영광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 30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모여있는데 이 30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헌신적으로 이 일을 수행을 해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부럽고 이 단체들이 한국과의 연관성들을 갖기를 원하죠. 그리고 특별히 중국에 있는 사유과학과 종교학 연구소들 그리고 중국은 특별히 동북삼성을 중심으로 상해나 북경 등 한국 이단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그 중국의 그 공산당 산하에 4680 시장은 그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공산당 조직입니다. 우리는 문화관광부가 종교를 담당하지만 여기는 공안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4680시 밑에 종교국이 있고 그 종교국은 사회과학원이라고 하는 학자들, 종교학자들, 행정가들 그리고 중국 각 성에 있는 전문가들하고요. 정기적으로 이 대학들을 마련을 해내죠. 간혹 한국에 중국에서 갑자기 뭐 목사님들이나 언론사로 연락이 막 온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일이 일비하지 말고 필요한 그 연대나 네트워킹이 필요한데 외국에서 그것도 중국 정부 쪽에서 연락이 오니까 괜히 혹하다가는요. 큰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단의자를 예방 개조하는 문제지만 거기는 발본세번 체포입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문제점들, 관련성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중국에서 최근 5년 단위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쫓겨나는 이유가 한국 이단들하고의 문제가 깊이 연관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국하고의 관련성도 좀 중요하고요. 특별히 나중에 한번 관심 가셔도 좋겠지만 미비루드라고 프랑스에서 태양사원이라고 하는 사회경제 사건 이후에 정부 조직에서 만든 기관입니다. 정부기관입니다. 이 기관을 보면 그 디테일하게 규정부터 활동들이 쭉 있지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 법령, 이 사회경제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안전장치가 설치될 수 있을지 염려도 되고 궁금한 점이 있지만 이 프랑스 사회를 조금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해외에서 활동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런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공신력 있는 분들과의 이런 아이디어들이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 나아갈 적어도 코로나 이후에는 어느 국제적인 지역에서 이단대처는 불가능하죠. 이제는 국제적인 연대가 없이는 이단 대처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면요, 제가 그 2005년 저희 현대종교에 있는 자료를 제가 16년 걸린 것 같습니다. 정리하는데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그 과제로 제가 이걸 다 디지털화했습니다. 오디오 비주얼 자료하고 문서 자료들을 다 스캔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총 분량이 1.7TB입니다. 그래서 수년 내로 제가 이 자료를 인터넷에 무료로 다 띄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힘이 아니라 이 자료를 가지고 누구든지 목회자이든 연구자이든 누구든지 이 자료를 활용해서 이단사회 종교를 대처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이죠. 아카이브스 오르거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미 그런 공유가 시작이 되고 있죠. 사실 저희 현대 종교에